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보고받으셨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1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지를 했다는 것은 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에 대한 정보지 내용 등을 통해 가지고 곽상도 의원님의 이름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원내 지도부에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전달한 거는 딱히 없었고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겠다 정도 이 정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합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알고 숨겼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 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예, 화천대유. 참 이름도 묘한 회사인데 의문투성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퇴직금. 어제 김만배 대주주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에서 12시간 조사 받고 있는 동안에 확인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산재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나와서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이 백화성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는 갖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여러분 듣기는 어떠셨습니까? 네 분 패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병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양문석 이사장, 네. 방금 김만배 대주주 네.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5억 산정한다고 그래요? 네. 5억씩 퇴직금 주는 회사 많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 이석증, 이명증 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귀가 좀. 예, 예. 그 정도가 중재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네. 김만배 씨 얘기가 나온 게 꽤 됐어요. 예, 예. 한 2주 됐나요? 네. 뭐 그 정도 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나름 얘기를 준비를 했을 텐데 네. 본인도 기자 출신이라고 하고 네,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 건데 산재 접수 안 한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해명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된 채로 나왔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5억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 하천대유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이제까지 퇴직금에 대한 예. 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 중에 보면 퇴직금 산정을 이사회나 임원회의에서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사회의 성격과 임원회의의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의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또는 그 회사의 규정이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제가 아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임원회의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예. 즉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아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 그 부분들도 있을 뭘 것 같아요. 포기할 게 있죠? 자, 하나하나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문제만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재 진단서와 그다음에 이 병원 진단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도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법무팀장을 했었어요. 그 언론사에서 법조. 법조팀장을 했었어요. 법조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법조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박원석 의원 네. 지금 하나도 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런데 겨우 설명한다고 하는 게 저 정도일까?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비교를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산재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랬죠. 사망에 이른 분들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고 그때 삼성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보상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1년 6개월 동안 유가족이랑 이 당사자들이 싸워가지고 받아낸 최고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에 산재 보상 최고액을 발표를 했는데 7억 4,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석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병이길래 44억이라는 위로금을 줬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도 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김경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퇴직금이든 위로금이든 보상금이든 지급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마 저분이 언급한 그 퇴직금 5억 원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고서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산재 위로금 44억은 그런 터무니없는 이 위로금을 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때문에 본인들도 저게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래저래 변명을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거는 그 곽상도 의원이라는 배경이 전제되지 않고서 그 배경을 고려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지금 김만배 씨가 사실 현재까지로서는 이 화천대유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키맨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용산경찰서 아니겠습니까? 예. 용산경찰서에 있는 사건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범죄 첩보 가능성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부분을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한번 조사해 보고 혹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라는 범죄 정보 차원에서 보낸 거고 FIU에서 보낸 내용은 현금을 2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이 현금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요새 1,200원짜리 저기 버스 타도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보면. 남산 3호터널 그 2,000원도 카드로 교통카드로 결제하잖아요. 현금 한꺼번에 많이 빼면은 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저게 근데 2천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보고가 되는데 저게 수십억, 수백억 대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천화동인 화천대유 저 군데서 저기 대표 그다음에 김만배 씨 여기서 현금 인출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빚 갚는 거라면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야 맞고 아주 특수하다 그래도 거액 수표 발행해서 수표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데 왜 현금으로 나갔을까? 그 부분을 조사해보라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수사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불러서 당신 왜 현금으로 찾아가서 하면 제가 뒷돈 주려고요. 뇌물로 쓰려고요. 불법 정치자금으로 주려고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저런 사건을 받았으면
사실은 경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이 수사를 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전혀 없죠. FIU에서 저기에 지금 용산서에 보낸 지가 6개월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누구 편 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어쨌든 경찰을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배출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집권층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김경진 의원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외 협력 특보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곽상도 의원이 등장하죠? 그건 저도 모를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그냥 아니 꺼내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예. 또 저희 윤석열 후보가 아니 좀 제대로 수사해라. 신속하게 좀 압수수색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특검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 용산서에서 지금 경찰관 한 명 가지고 6개월을 끌다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그냥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거고 그것도 경찰 4명 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이 정도 사건 되면 검사들이 최소한 한 30명, 자금 추적 전문가 10명 이상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압수수색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 말씀은 왜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불렀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용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단초가 된 게 자금 흐름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밝혀져야 되는가 그런 진실을 다 밝히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특검을 하든지 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재의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는가? 수사를 신용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도 지금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보십니까? 정황상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FIU에서 6개월 전에 했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 이거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검찰이 한다든지 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예를 않으세요? 보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합동수사본부를 해서 조사를 하다가 국회에서 특검이 이제 합의가 되면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옳지 지금 현재 수준의 경찰과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정당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리고 은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폐 가능성은 모르겠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이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임명 절차에 한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증거, 증인 이런 것들이 좀 유실될,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닌 검찰 내에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일정한 수사력을 보강해서 수사를 하는 게 통상의 지금 검찰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잖아요. 선거법 위반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의 이 중심 줄기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수사를 일단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 양문석 이사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계속해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신속한 수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신속한 수사,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 빼고 준비기일 20일, 그다음에 그 수사 70일, 그리고 연장해서 30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기일 20일 이전에 특검 선정하는 과정까지 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있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50억도 사실상 CBS 단독 취재로 나온 특종이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내용들과 구체적인 물증들이 튀어나오는 이 과정을
그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현재 수사기관들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특별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특별팀 만들었으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것들을 시간을 끌고 그리고 특별한 증거 없이 계속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그 이 명예를 흠집내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꼼수를 지금 써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후배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돈은 저렇게 벌어야 돼. 그리고 형,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 하는 푸념과 조롱과 멸시들이 그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갈 겁니까? 예, 김경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고 하는 돈이 50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통돼지 바베큐 통이 지금 4천억 이상이잖아요, 최소. 오늘 신문 이 다른 비용까지 아마 1조 이상의 수입을 거뒀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어쨌든 통돼지는 지금 최소 4천억이고 많으면 1조고 그중에 고기 한 근 정도 띄어서 준 게 지금 50억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퇴직금 50억 정도 줬을 정도면 얼마나 규모가 크겠느냐. 네,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관련되는 무슨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무슨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다 제가 볼 때는 몇십억씩 받았거나 약속을 최소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다 이렇게 한 근 한 근씩 조금씩 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큰 틀이 지금 최소 4, 5천억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의 4, 5천억의 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갔고 이런 자금 추적을 하려면 일단 수사 인력의 규모가 적게는 50명에서 100명 가까이는 꾸려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이 수사를 해야 되는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면 근데 경찰에서 자금 추적하는데 FIU에서 보낸 사건을 일단 한 명이 하다가 최근에 시끄러우니까 4명한테 보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서야 팀을 꾸리고 있다. 하겠다고 하는 건지 말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 지난번에 무슨 조성은 씨 고발장 전달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검 감찰부에서 번개처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경찰에서 하고 공수처에서 번개처럼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건하고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돈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사 인력 편성하라. 그다음에 그에 적합한 자금 추적 전문가들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이 발동하기 전까지는 합동수사본부 신속하게 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줄 수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상상할 수가 없죠. 50억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 50억을 그 퇴직금을 줄 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시 상당히 힘이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고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곽상도 의원에게 간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국민들도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렇지 같아요. 않고야 그 30대 대리급한테 퇴직금 50억 준다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50억이면은요.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그런 대기업의 CEO들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이에요. 근데 저 곽상도 의원 아들은 저 회사 6년 근무했고 평균 급여가 한 280에서 38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를 냈어도 그게 웬만한 수준이어야 이게 납득이 될 텐데 50억이라는 저런 어마어마한 돈을 저렇게 퇴직금 혹은 위로금 명목으로 줬다는 건 사실상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빙자한 뇌물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곽상도 의원에게 이렇게 거액을 줘야만 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빼놓고는 50억 퇴직금 설명이 안 되지요. 곽상도 의원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아는데 왜 유명해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아빠 찬스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 제기했죠. 지원금 받은 것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가족 공격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격수로 떠올랐는데 아들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맨 처음에 아들이 화천대유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뭐 월급 250만 원씩 받고 그냥 뭐 일하는 졸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어떻게 가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 그 전에 얼마나 이 정부와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판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출된 진단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어느 병원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유학 가서 그 생활하려고 하면 그 학교가 학비가 뭐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예. 네. 또 차도 못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만한 혜택을 아버지한테 다 보고 한 사람이 지금 뭐 아버지 찬스 안 쓰고 있다고 하는 이렇게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저는 뭐 성과급인가 뭐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건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상황이죠.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장성철 교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니라서 내 내용을 모른다. 믿어집니까? 저런 식의 입장이면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나 다른 민주당의 분들에게 비판의 칼날을 제시했던 잣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대략 실수령액으로 28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화천대유를 통해서 퇴직한 임직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과 임원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임원은 한 10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6월 달 이후에 계속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퇴직금은 5억 플러스 알파로 한다라는 약정서를 맺었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회사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보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당금으로 4천억을 받았고 5필지를 개발하면서 4,500억을 더 벌었어요. 대략 8,500억을 벌은 거죠. 저 사람들의 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500억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임직원들한테 한 50억 정도 퇴직금 줄 수 있어.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야. 이렇게 좀 돈의 가치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참 씁쓸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곽상도 의원 제대로 해명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선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철 교수 그 말씀에 공감하기 힘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50억씩 주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박원석 의원 50억을 돈 많다고 줍니까? 아니 돈 많아도 저렇게 함부로 주면은 저게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 퇴직금 5억 플러스 알파라는 게 도대체 저 회사 내 어떤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어디에 명시돼 있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저 회사의 감사 보고서에는 그런 어떤 회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임이나 횡령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실적에 비례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건 설명을 못하고 이제 와서 중대재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것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저거는 곽상도 의원이 저 사업 시작할 무렵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하고 특정 대학의 동문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그 곽상도 의원을 빼놓고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100% 수사해서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박원석 총장님 말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지만 장성철 소장님 말씀도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게 현장 플레이어 자산관리 회사로서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 플레이어로. 근데 직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이익은 최소 4천억 조 단위까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가 지금 기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나온 보도 같으면 일부는 이미 부동산을 매수해놓고 사업 시작하기를 기다렸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통으로 이 범죄 구조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범죄 구조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수천 근 되는 멧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너 앞으로 입 지퍼 꽉 닫아. 입막음용이다? 네. 그래서 한 근 정도 뚝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 한 근 띄워줘봐야 가령 1조라고 했을 때 50억 하면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원석 총장님 말씀하신 쪽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 아들이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써요. 문화재 발굴 관련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그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배를 봐줄 수 있었던 그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저 정도 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 잔치를 벌인다 하더라도 저렇게 줄 수 없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너무 우기는 거예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6년 다닌 30대 젊은 대리급 사원에게 퇴직금을 50억씩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뒤에 곽상도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고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하나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벌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경진 의원 입막음용으로 줬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게 못 받았다는 확 증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장부를 빨리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저게 다행히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세금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서에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저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제가 볼 때 절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만 저 돈을 줬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양문석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을 보고 아들에게 퇴직금을 배려해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어쨌든 이 사건은요. 이재명 성남지사가 당시에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이걸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거를 설계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하면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이 사적인 이익금을 몰아주기 위한 구조를 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같은 잣대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곽상도 의원 보고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이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야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너 한번 거기 입사 지원을 해봐. 거기 가서 일해봐. 이렇게 처음에 소개부터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랑 긴밀하게 끈이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될 건 확실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좀 이 회사의 약정
일단 문서 같은 걸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정말 말씀드립니다. 수사가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되자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탈당했지요. 그런데 탈당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지금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제명 얘기까지 하는데 본인은 아직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의원직 제명, 지금 뭐 곽상도 의원 민주당에서는 눈에 가시죠 뭐. 국민의힘에서 제명하자라고 하면은 찬성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은 일단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하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이미 탈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시라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 사안에서. 그래서 다만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게 몇 번이나 있나요? 김영삼 대통령 제명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제명을 시킨 사례는 없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고요. 아마 여야 합의가 돼서 의장께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눈엣 가시로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저 부분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된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본인이 연루가 돼 있는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뭐 윤리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긴 하죠.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오후 5시에 최고위를 긴급히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탈당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일단 우리 당의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지금 이준석 대표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를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 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 효과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김재원 최고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해법일까요? 일단 뭐 본인이 지금까지 반응으로 봐서는 뭐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사퇴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제명을 시키려고 해도 국회에 이제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 이걸 회부해서 3분의 2, 제적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쉬운 절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법기관의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안이 처리가 마땅치는 않은데 근데 이제 사안의 파장이나 또 성격으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직이라는 방어막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떳떳하게 수사받는 게 바람직한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곽상도 의원이 거취를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고 보세요? 아니 옳은 건 당연히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겠죠.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개죠. 국회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윤리 열어서 제명 절차 국회 내부적으로 의결하는 이 과정을 밟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최소 4천억 많게는 1조 그중에
고기 한 건인 지금 50억을 가져갔는데 박원석 총장님 의견처럼 저도 저기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해서 혐의 있으면 50억 정도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대상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할 의지나 저게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을 보면 영 믿업지 않아요. 수사를 일단 시작했으니까 뭐 밝혀지겠지만 양문석 이사장은 곽상도 의원 지금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에 회부를 하겠다 하는데 국회 윤리에 뭘 가지고 회부하죠? 의심밖에 없죠.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 윤리에 회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죠. 도마뱀 꼬리 자르기인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도마뱀 꼬리 자른다고 도마뱀 아니냐. 그것도 도마뱀이 우리 식구가 아니었다고 지금 이준석 그 대표는 걷어내려고 그러고 그게 2030의 공정성 정의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해도 뭘 가지고 무슨 꼬투리로 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는 제명해야 된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김경진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신속한 수사인데요. 신속한 수사를 촉구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특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검은 하지 말자는 건데 신속한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정치적 수사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특검하고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하고 김경진 의원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죠? 사실 올바른 마음으로 제대로만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게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정당하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번 정권이 지난번 조국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기소했던 검사들이라든지 현 정부의 불리한 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전부 다 좌천시켜버리고 날려버렸습니다. 그건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하고도 똑같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국회에서 뭐 한 2인 정도를 추천을 해서 그중에 선택 임명을 하니까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 옛날 BBK 특검 했을 때 그 어느 특검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끝났다가 10몇 년 만에 사건이 뒤집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특검이라고 해서 정당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김경수 지사 사건을 했던 특검을 가지고 본다면 민간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사실은 못 밝혀냈던 것들을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밝혀내면 제대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은 현재의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하에 있는데 특검은 기본적으로 인사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확률을 가지고 본다면 특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원석 의원 의견은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이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한편으로 주장하면서 한사코 특검은 못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오히려 특검을 주장 못할 이유가 없죠. 물론 검찰에 비해서 특검이 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검찰이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걸 갖다 특검이 인계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자꾸 특검을 한사코 안 된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구심만 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수사를 한다면 밝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리해야 할, 그러니까 풀어야 할 매듭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가 설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한성이라고 지금
이 천화동인 1호 대표, 이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또 어떤 그 연관된 회사지요. 그리고 화천대유 사내 이사를 맡고 있는 대표가 이한성 대표인데 뭐 오늘 그만둔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지사 지냈던 그 보좌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가 됐죠. 이건 또 무슨 고린가? 먼저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양문석 이사장, 이재명 지사가 기본 설계는 내가 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계속해서 유모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혹들을 계속 키우고 가니까 사실상 내가 다 체크했던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저렇게 표현이 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문들을 계속 이제 날리는데, 자, 처음에 이 출발이 뭐냐면 하천대유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취직해 있다가 출발점이었거든요. 장기표 당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거 보도한 그 언론사가 사과 보도했습니다. 정정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 두 동생이 들어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한주 원장은 외동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하천대유 천하동인의 동자, 또 대동세상하고 같다 이렇게 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10년 전에 만났던 보좌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또 엮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했다. 안 그러면 같은 이식끼리 했다. 그렇게 엮어라 차라리. 라고 지금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엮으려고 아들 엮어봤다가 그다음에 그 경기연구원 원장 그 동생 엮어봤다가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저기까지 이제 엮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웬만하면 엮으려는데 안 엮이는 이유가 뭘까? 엮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 창조가 자꾸 실패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엮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특검을 수용하는 건 어때요? 자, 저는 특검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리고 신속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예망이 크고 하면 특검은 특검대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해요. 특검은 특검대로 다시 협상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합수본이든 빨리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소 이야기를 하는데 축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기 검사분도 계시잖아요. 전직 검사분도 잘 아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신속한 수사 이야기 하시면서 특검 이야기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지금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특검 발탁하는데 최소한 2, 3주 걸립니다. 그다음에 준비기일 20일 걸립니다. 이러면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리는데 특검 이야기는 끊임없이 선거 과정 속에서의 정치 공세용으로 쓰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교수,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연루가 돼 있다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지금 뭐 탈당했지만 이 두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울타리라는 게 얼른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화천대유를 주도했던 김만배 사장, 대표가 여기저기에 다 끈을 놓고 다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제 29일부터 검사 13명 정도를 파견을 받아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하니 이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잘 조사될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사건은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인허가를 해주고 사업자를 선정해 준 것이 의혹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월 10일 날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예. 한 가지 지금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이한성 화천대유 사내이사 천화동인 1호 대표 아까 제가 사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대표가 오늘 사임을 했다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냥해서 공세를 펴고 있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몸통은 이재명이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재명 후보, 검찰 출신답게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수사가 천직이면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남아라. 아주 험하고 거친 말들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이재명 뒤에 뭐 붙이지도 않았더라고요. 이재명 하면서.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한 특수본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특검에 인계해야 합니다. 2016년 말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좋은 후광을 받아서 하는 정치인을 반사체, 이 빛이 반대로 반사되는 경우를 역반사체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마치 탄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김경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단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 것 같은데 아까 바베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몸통이 그러니까 그 멧돼지가 이재명 후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걸로 봐서? 일단 자, 아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유동규 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동규란 인물이 원래 공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2008년, 2009년도까지만 해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첫 번째로 당선이 되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시켜줍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리고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두 번째로 당선이 되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시켜주는데 그때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본부장 2인자로서 사실상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의사결정을 총괄을 했는데 이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계약 설계 구조를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짰고 지금 몇몇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본다면 그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직원들이 이게 우선주 말고 보통주 내부에서도 우선주에서 일정 이익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보통주로 가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우선주 보통주 나오니까 제가 안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양문석 이사장 또 윤석열 후보 측의 김경진 의원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두 후보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붙은 건데 너무 길게 짧게 얘기하면 네. 자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하는 1분 것은 내로 알았고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네. 그것이 일단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감옥 갈 거야. 이 얘기한 것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감옥을 보내겠다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보면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인정이 할 수 있는 유동규란 사람이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계획이나 설계를 다 했었고 그 결과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이 적게는 4천억 내지 많게는 한 1조 단위의 큰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김만배 씨라든지 이성문 씨가 현금으로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돈이 인출이 돼서 FIU에서 이걸 찾아보라고 할 정도라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 거대한 비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명확한 메시지죠. 예, 양문석 이사님. 이게 이재명 지사가 끄다. 하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재명 지사 끄다라고 하려고 하면 몇 가지의 이 쟁점을 넘어서서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1,000억 정도를 더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내 건데, 그거 다 나한테 오는데 그걸 왜 1,000억 정도 더 걷어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정을 갑니다. 5,500억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확보할 예정이다가 하고 확보했다고 이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면서 무죄 선고가 또 나요. 세 번째, 민간 개발하자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면 거기에 내가 돈을 벌고 하천대유 내 거면 내가 거기에 돈을 묻고 그냥 민간 개발해갖고 아슬하게 5,500억 빼고 1조 고스란히 먹고 거기에서 내가 한 50% 가면 5천억 땡겨 오지. 굳이 하지 말라고 정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바보 천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리적인 그 격파가 나와야 이재명 지사가 하천대유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들어봅시다. 박원석 의원. 그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돼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고 또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시장 공약이기도 했던 이 공익환수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저 사업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천문학적 이익이 흘러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혹은 몰랐거나 알면서 방치했다는 배임이고요. 예. 몰랐다면 그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인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그러한 치적도 필요했었고 또한 자신이 챙겨야 되는 사적 기업인들에게 이익을 좀 보장해주는 그러한 양날의 칼을 동시에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추측입니다. 하여튼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 15년 이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개발원인가요? 제가 그 데이터 출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14년, 15년은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였고요. 경기도가 미분양이 가장 높았던 리스키했던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다 돼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이 흐릿한 안개가 그칠까요?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나간 것 같습니다.